오늘 제목은 슬기로운 병원 이용법인데요.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어떻습니까? 병이 나으려고 갔는데 오히려 병이 더 걸려가지고 오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도움을 받기는 고사하고 이 복잡한 병원 시스템에 치여가지고 오히려 돌아오면은 더 힘들고 한 일들도 참 많이 겪으시는데요. 이 병원을 이용하는 문제는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게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선진국들조차도 이 병원 이용의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항상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 제도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가장 우수한 점은 이제 전문 용어로 접근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전 세계 어느 선진국에 가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전문의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진료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의사들은 대부분이 전문의들이고요. 그러니까 동네에 계신 선생님들도 사실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네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이제 진료를 보는 것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들은 보면 1차 진료의가 어떤 소견을 그 큰 병원에 가거나 전문의를 봐야 한다는 이런 소견을 말해주고 그걸 써주지 않는 이상 전문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의사를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한 번 또 기다리면 3개월 정도는 보통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적은 의료비로 굉장히 높은 접근성과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장점이 계속 장점으로 남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정말 없던 시절에, 헐벗고 가난하던 시절에 서구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전 국민 계보험을 시작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적은 돈으로 이제 의료 혜택을 넓혀 나가다 보니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이 시대에 대해서 현재의 많은 환자들이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대표적인 문제가 진료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소위 3분 진료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병원 가보시면 도대체 이게 내가 진료를 방금 하러 들어갔는데 내 말은 한마디도 하지도 못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바로 진료실에서 쫓겨난다. 이제 이런 느낌을 다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3분 진료의 문제가 큰 병원뿐만이 아니고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동네 병원에 가도 진료 시간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의료 정책적으로 필수 의료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잘 하고, 그리고 환자의 상담, 그리고 교육,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보상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수가가 낮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필수 의료, 꼭 필요한 의료,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상이 낮고, 그것이 마치 1970년대에 만들어진 수가 체제를 아직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의 문제를 논할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시면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이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한번 곱씹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고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또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3분 진료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어떤 천지개벽하는 변화가 있기 전에는 지금으로서는 고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시스템 3분 진료,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를 잘 안 보는 이런 문제를 그냥 깔아놓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병원에서 좀 현명하게 이런 의료를 이용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내과 전문의이고 그 내과 안에서도 여러 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류마티스 내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인데요. 말 그대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과 관절염 환자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 30년 전만 해도 불치이고 잘못하면은 그냥 휠체어 앉아야 하고 뭐 이런 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치료제라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심한 경과를 거쳐서 관절이 다 망가져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이제 그런 심한 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1990년대 말부터 이제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의사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신문, 방송, 매체에 나와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절이 아주 흉하게 변하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된다. 이제 이것을 홍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약이랄 것이 별 신통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 다니다가 잘 안 되면 민간요법도 하고 그래서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더 새로운 약이 나왔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로 오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매스컴에 나와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이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면서 이제 전국의 모든 환자분들이 아니죠, 사실은. 전국의 모든 그 방송을 보던 분들,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손이 아픕니다. 그러면, 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까? 이거 빨리 치료하고, 이제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막 손이 다 일그러져서 못 쓴다고 하던데, 이제 이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전국의 류마티스 내과 진료실은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을 하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많아서는 아닙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환자분들, 손이 아파서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퇴행성 관절염 초기 증상 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컨디션인데요. 나이가 들다 보면 빠르게는 40대, 그리고 한 50대 정도 되는 여자분들은 누구나 손가락에 한 번씩 아프고 지나갑니다. 그것은 이제 여성 호르몬 영향으로 관절 자체가 조금 약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빨래를 꽉 쥐어 짠다든지 땡기고 비틀고 하는 이런 손에 힘을 많이 주는 그런 활동의 연속입니다. 여자들이 생활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 손가락에 가장 먼저 이제 영향이 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실 저도 병원에 앉아서 손이 아프시다고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퇴행성 관절염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오실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걱정을 하면서 오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손 관절 만져보고 진찰을 해보고 하면은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고 이제 그냥 약도 그냥 뭐 아플 때만 드시고 그냥 가시면 된다 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황당해하기도 합니다. 아니 나 류마티스라는데요.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고 검사를 안 해도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 진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제 손이 아파서 관절염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거는 인구 분포상 50대가 넘으면 한 30% 정도까지도 생기는 그런 문제거든요. 병원에 오실 필요가 크게 있지 않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몇 가지 병원 오실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얼마나 불편한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 하는 정도가 일상생활, 빨래 설거지 하는 정도의 그런 간단한 살림을 할 때 조금 불편한 정도, 그리고 그것도 좀 손을 많이 쓰면 아프다가 조금 쉬어주면 다음날 또 그냥 저절로 좋아지고 하는
이런 정도의 통증이라면은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증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고 이 주먹이 잘 안 쥐어지는 이제 이런 조조강직이라는 증상을 또 많이 매스컴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걱정해서 오시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손이 잘 안 쥐어지고 합니다. 시간이 중요한데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염증이 심한 그런 질환에서는 그 아침 조조강직 기간이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심하면 오전 내내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길게 지속이 되는 반면 퇴행성 관절염일 때는 글쎄 손을 한번 쥐었다 폈다 하니까 그냥 좀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잠깐입니다. 이렇게 조조강직의 기간이 아주 잠깐 몇 분 정도로 짧게 유지가 될 때는 역시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많으니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사진에 보여드리는 이것이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손인데요. 보시면은 마디가 특히 손톱 밑에 마디가 굉장히 부어오르고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손이 변형이 됐는데요. 손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에 나오는 손의 변형인데 가지고 계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퇴행성 관절염 변형입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여기 뼈가 나온 부분을 손으로 살살 만져보시면 여기 굉장히 딱딱해요. 이게 뼈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런 염증성 손의 변형과는 많이 다르고요.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 손가락 마디가 정말 이만씩 했었습니다. 그 손으로 그냥 다 가족들을 다 돌보고 가정을 일구었죠. 이 손마디가 굵어지는 이런 현상은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 병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이 뼈와 뼈 사이를 잡아주는 요 관절에 가느다란 인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이제 손상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심하다 보면은 손가락 마디 안정성이 아마 없어지게 될 겁니다. 물건을 쥐다가도 놓칠 수가 있고. 그런데 뼈가 이렇게 자람으로써 그 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는 관절이 변형이 돼서 좀 신경이 쓰일지라도 이것이 꼭 내 몸에 나쁜 반응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뼈가 나온 이 문제만으로는 병원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건 자가 진단하시고 만져보고 딱딱하면 이거는 그냥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랬고 어떤 의사가 그냥 시간이 돼서 내 관절이 노화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그랬어.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병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달리 치료약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약을 쓴다면 관절이 많이 붓고 아프고 염증이 올라올 그럴 때 잠깐 소염 진통제를 쓰는 것이지 어떤 약을 쓰더라도 이 뼈가 나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약이 없고 그냥 지켜보시라고 그러면 굉장히 놀라시고 아니 요즘 세상에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잘 설명을 드리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관절에 우리 주름살 생기고 흰머리 생기는 것처럼 이제 관절이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손을 쓰고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이지 이게 반드시 다 약을 써서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이제 나름 설명을 하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변수가 하나 있는데 류마티스 검사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임에도 불구하고 류마티스 피검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아무리 이거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고 검사만 가지고 진단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납득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밀 검사를 더 해달라. 내가 이렇게 피검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그 많은 검사들이 허와 실입니다. 류마티스 검사는 전문 용어로 위양성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염 보균이신 경우 수혈을 했다든지 심하게 바이러스 감염을 앓고 지나갔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유로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아닌데 혈액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은 반드시 환자분이 아픈 모양, 관절의 그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소견 하나가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큰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검사는 잘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따져서 이 환자가 꼭 검사가 필요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어제 진료받던 그런 환자분의 경우였는데요. 이제 50세 여자 환자분이고 제 이제 초진 진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진이시니까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여쭤봤어요. 했더니 그 이과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는 정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 과를 왜 와야 진료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다른 과에서 그 무슨 과 진료를 봐라 하니까 그냥 오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분이 저를 찾아온 그 많은 경위를 실타래 풀듯 다 풀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처음에 병원을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또 처음에 저희 병원 오실 때도 동네 병원에서 오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동네 병원은 왜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달 정도 소화가 안 되고 배도 아프고 이제 배변도 불규칙해지고 소화제 같은 걸 먹어도 호전이 없고 해서 이제 동네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는 내시경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위장관 쪽에는 큰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피검사를 하다 보니 신장 기능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병원 선생님은 신장이 좀 안 좋으시니까 이거는 대학병원 신장내과를 가보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처음에 그 소화 안 되고 배 아프고 했던 문제가 이 신장 나쁜 거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거는 이미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죠.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원인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신장내과에 이제 접수를 하고 진료를 보고 그러면은 신장이 나빠지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오면 이런 다양한 병들을 찾기 위한 검사 일습이 다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이 환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따져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왕창 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신장이 나빠질 수 있는 모든 원인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니 면역 반응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또 듣도 보도 못한 자가 면역 질환 의심 소견이 있다 합니다. 그러니 신장내과 선생님은 이제 저 자가 면역 질환을 보는 류마티스 내과를 가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환자는 내가 왜 이 과를 오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검사 소견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들어보는 류마티스 내과라는 과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일을 저는 거의 매일같이 겪거든요. 그럼 지금 그 애시당초 병원을 찾게 되셨던 소화 안 되고 배 아프고 하신 이 문제는 지금 어떠셨습니까? 지금 좀 좋아지셨나요?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까 큰 병원 진료 기다리고 검사하고 하는 도중에 그냥 지금은 밥도 잘 먹고 배도 안 아파요. 문제가 다 해결이 이미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사상에 이상이 있다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관절이 아프신 곳은 없는지, 뭐 열이 나는 건 없는지, 자가 면역 질환이 의심이 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물어보는데 아무 문제 없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병원에 오게 된 계기가 된 신장 검사도 떠들어 보니까 어느 틈엔가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못 드시고 뭐 이게 소화관계 문제가 있고 하면서 탈수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로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다가 그것도 뭐 기다리고 그 많은 검사하는 통에 저절로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라고 이제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검사하실 필요도 없고 이제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환자분이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 병원 와서 검사를 얼마를 하고 돈을 얼마를 쓰고 이렇게 걱정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냐고. 아무것도 아닌 거 맞습니다. 이제 환자분은 이제 좀 화가 나시죠. 이제 제가 저희 과가 이제 원래 좀 희귀난치 질환, 잘 모르는 병들 이런 병을 보는 과다 보니 가끔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욕받이 노릇을 할 때도 있어요. 타과에서 막 검사 막 하고 뭐 답도 안 나오는데 저희 과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현대 병원을 이용할 때는 나의 원 문제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수많은 검사들을 하고 그 검사가 다시 검사할 꼬리를 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과 저과 극과를 헤매게 될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큰 병원 와서 가뜩이나 정신도 없는데 의사가 뭐 무슨 과를 가라 무슨 검사를 하라 그러면 그냥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 순간 한 번 정도는 질문을 하십시오. 아무리 3분 진료라도. 그래서 내가 처음에 병원을 찾게 된 원인, 아까 그 환자 같은 경우는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된 그런 원인이죠. 그것과 지금 하는 검사가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검사 셔틀 안에 올라타서 큰 병원의 그 많은 과들을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또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걱정은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이렇게 병원을 이용할 때는 눈을 잘 뜨고 있어도 이게 코를 비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 의사 길버트 웰치라고 하는 분이 과잉 진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재밌는 책입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다 보시고요. 이제 그 책에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우리 몸의 많은 이상들, 꼭 알 필요 있는 이상 아니면 없는 이상 이것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해내는지에 대한 문제를 짚고 있는데 프랙탈이라고 하는 그 현대 물리학자들이 그 핫 이슈가 있습니다. 자연의 그 복잡계를 분석을 하는 그런 학문적인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포 앞바다 다도해에는 섬이 몇 개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구글 얼스로 세 개의 축적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큰 배울로 보면 글쎄 섬을 이렇게 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축적을 늘려가면 그 사이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작은 점과 같은 그런 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도해의 섬은 몇 개일까요? 이 복잡계를 다룰 때는 항상 이런 문제들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다도해에 섬이 몇 개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최고의 복잡한 그런 시스템은 이 생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변화무쌍하게 변이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그 수많은 세포들, 그 수많은 기관들이 매 초, 매 분, 다양한 연료를 만들고 다양한 대사활동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복잡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정밀 기계로 들여다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상이 발견이 될까요?
저는 관절을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관절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무릎이 아프시면 사진을 찍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방사선 사진, 소위 엑스레이라고 하는 이제 사진을 우선 찍어 보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이 방사선은 연조직을 투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뼈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보고 뼈와 뼈 사이가 넓은가 좁은가 이걸 보면서 뭐 물렁뼈가 다 닳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방사선 사진이 보여주는 것이 많지 않다 보니 조금 더 정밀 촬영해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면 방사선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이 보이고요. 이제 어디 물이 찼는지, 염증이 있는지, 부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 더 정밀 촬영으로 MRI가 있습니다. 자기공명 영상 검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MRI를 찍게 되면 정말 사람의 인체를 해부하는 것처럼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근육의 결도 보이고요. 뼈 안에 이제 골수의 구조도 보이고 그리고 물렁뼈라든지 그리고 연골판, 반월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제가 춘천 지역에서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관절염 역학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는데 엑스레이 상에서 물렁뼈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분들이 한 30% 이상은 전혀 통증이 없었다는 그런 사실이고요. 물론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과 지역사회의 연구 대상이 되시는 분은 다르죠. 이분들은 병원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딱히 불편한 데가 없는 이런 분들인데 50대 이상의 이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면 물렁뼈가 하나도 없어도 통증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을 했고요. MRI를 찍어보면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반월판, 연골판이 찢어졌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연골판이 찢어진 분들 대다수 역시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아프질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릎이 아파서 이런 정밀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이상들이 과연 내가 무릎 아픈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의심을 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리도 많이 아프시죠? 허리도 퇴행성 관절이 많이 오는 이제 부분인데 사람은 허리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옛날에 네 발로 걷다가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전에는 겪지 못했던 그런 많은 부하가 목관절, 허리관절, 무릎관절 여기에 이제 무게가 걸리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50년, 60년, 70년을 지고 다니면은 당연히 퇴행성 변화가 오고 이제 허리나 목, 무릎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또 정밀 촬영을 하시죠. MRI를 찍고 거기서 보면 디스크가 많이 빠져나왔다. 어떤 이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디스크를 수술을 하고 이런 경과로 치료를 하시게 되죠. 디스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완전 건강인들을 100명을 붙잡아서 허리 MRI를 찍으면 디스크 소견은 50%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허리가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디스크가 과연 나의 통증의 원인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죠.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하고 좋아지시는 분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은 수술을 하고도 별로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십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정밀 검사에서 발견해낸 이상이 나의 몸의 이상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미국에서 이제 1000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CT 촬영을 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부 CT를 찍고 다양한 장기, 간이나 담낭, 췌장, 신장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는데 모든 장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된 사람이 몇 %였을 것 같으십니까? 15, 35, 55, 75%. 아무 증상 없는 정상인 1000명. 1000명의 이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복부 CT를 찍으면 86%에서는 어느 한 장기의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보고 미국 의사들이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이거 지금 이런 거 하지 말고 나가서 그냥 CT 클리닉 차려가지고 그냥 오는 사람들 다 사진 찍고 병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어보자.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만큼 정밀 촬영을 하면 나의 그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결과는 저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결과인데요. 우리 뇌졸중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저만 해도 뇌졸중 걸린다 그러면 상당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사망할 수도 있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팔다리를 못 쓰게 되고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인데 정상인의 뇌 CT를 찍어보면 증상이 없이 본인이 모르고 지나간 뇌졸중의 빈도가 70대 이상에서는 15%에 육박합니다. 놀라운 건 젊은 나이에서도 7% 정도가 본인이 모르고 지나가는 무증상 뇌졸중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심해서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오셔서 찍는 그런 CT 이상과는 다른 의미이지만 그만큼 현대의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은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는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 이런 병들을 많이 잡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기 진단에서 조기 치료해야 하는 병의 대명사는 암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암으로 빨리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영화 그리고 소설들 거기서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암을 진단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하는 그리고 못다한 내 인생의 그 과업들을 다 뒤로 남겨놓고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등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드라마틱한 생애를 이제 많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묘사를 했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드라마틱한 극적인 그런 변화를 하면 암 진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 죽음이라는 그런 존재를 갑자기 내 삶의 한가운데에다가 초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초대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삶에 죽음이 갑자기 선뜻 들어오는 거죠. 암 진단을 이렇게 받는 거는 정말 누구의 생애에서든지 가장 큰 일터인데 우리가 소설과 영화를 보고 하다 보니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암이 노환이라는 사실입니다. 암의 그 자연 발생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성상을 보면 이것은 암세포가 그 무한 증식을 하는 그런 변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변이하는 세포는 당연히 내가 지구상에 숨쉬고 살아온 그 시간만큼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암들이 사실은 나이에 따라서 가파르게 증가를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수련을 받을 때만 해도 노령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70대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지를 않았었는데 요즘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를 않죠. 저희 어머니만 해도 70대에 이제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고령자들의 이 생활 기능이나 이런 것들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항암제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항암제의 부작용도 많이 이제 적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그 항암 치료라는 것은 항상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항암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요즘은 아주 젊은 사람의 암과 이제 고령에 발생하는 암도 치료의 원칙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암들이 역시 무증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그림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무증상 암의 빈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전립선 암입니다. 이 암이 아닌 그냥 무슨 천수를 다해서 돌아가신 분이건 사고사를 한 경우건 사망하는 사람들을 부검을 했을 때 이분들에서 본인이 살아생전에는 모르고 있던 전립선 암이 발견이 될 그런 빈도를 보면 우선 나이에 따라서 가파르게 이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70대가 넘은 분들은 절반 정도가 본인이 모르는 전립선암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즉, 이 암은 어쩌면은 내가 더 살았어도 평생 나한테 문제를 끼치지 않고 내가 죽을 때 나하고 같이 죽는 그런 암이었다는 거죠. 이런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암에 대해서 좀 개념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는 모든 암은 우리 존재의 큰 위협이고 조기 진단해서 조기 색출해서 조기 치료를 해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는 그런 존재다. 이 생각을 우리는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암들이 조기 검진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전립선 암은 PSA라고 하는 그 혈액에서 검출되는 마커가 있습니다. 이 마커를 측정함으로써 이제 조기 검진을 하는데, 너무 당연하지만 PSA 수치가 높은 분들은 전립선 암이 발견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이 PSA 수치가 높으면 이제 전립선 암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정밀 검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PSA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암 검사를 해서 조기 진단을 하고 조기 치료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파라다임에 매몰되다 보면 놓치는 것이 PSA가 굉장히 높은 분들 중에서도 아주 많은 수는 전립선암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조용한 전립선암, 그냥 둬도 모르고 지나갔어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전립선암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어떤 암이 발생이 증가하면서 그 사망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제 학자들은 이런 패턴을 보이는 암들은 대부분 과잉 진단되는 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년 동안 그 암의 파란색, 맨 파란색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선이 그 암의 유병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0여 년 동안 유병률이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래 바닥에 깔려있는 빨간 선은 사망률입니다. 사망률은 4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잉 진단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암을 빨리 찾아서 빨리 진단을 하는 이유가 조기에 이제 완전 치료를 해서 이것을 완치하기 위한 것인데, 사망률이 아무리 조기 진단을 해도 변함이 없다면 이것은 과연 꼭 진단을 했어야 하는 암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되죠.